10월 둘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사고 면책 특례 입법 노력이 국회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필수의료 종사자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간 여야 의원들에게 해당 입법 필요성을 설득했던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단체 명의와 로고를 무단 도용한 결혼정보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한 결혼업체는 광고를 내면서 미팅 파티에 참석하는 15명의 여성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닥터스 매치데이라는 문구와 의협 공식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접한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논란이 일자 의협은 해당 업체와 어떠한 연관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해당 업체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 방해죄 및 사기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 이필수 협회장은 의협은 해당 업체와 어떠한 제휴, 협약, 약속은 물론이고 일체의 접촉이나 의사교환도 한 적 없다며 해당 광고로 인해 협회의 공공성과 비영리성, 신뢰성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지출 규모가 약 7조 7천억 원으로 2021년도 6조 7천억 원 대비 14.6% 증가했습니다. 문케어의 상징과도 같은 MRI, 초음파 급여 비용 지출은 현 정부 집권 2년 차인 2023년도 1분기에만 3,903억 원이 지출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문정부의 포퓰리즘 지출로 인한 재정 낭비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이 환자 대신 실손보험 청구를 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되는데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2년까지 유예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본회의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국회가 보건의학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만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헌 소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환자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민영 보험사들이 수천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의료 민영화로의 커다란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보험급여비는 81조 5,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환자 진료비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44조 1,1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진료비의 약 43%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1인당 월 평균 진료비 역시 65세 이상이 42만 9천 원으로 전체 평균 16만 6천 원보다 약 2.6배 많았습니다. 노인 환자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9세 이하 소아는 353만 명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했습니다.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이 요청 사실과 회신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응급환자 수용 요청 사실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응급실 근무 의사에게 행정 업무를 강제 부과하면 응급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 상황, 배후 의료진 현황 등 관련 내용 파악과 기재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류가 민형사적 책임 근거로 활용돼 불필요한 법적 송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목적고 출신 대학 입시생들의 의학계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입에서 영재학교, 과학고 출신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총 83명으로 2022년도보다 12명 늘었습니다. 서울과학고가 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과학고 16명, 대구과학고 15명, 경기과학고 13명 순이었습니다. 지역 쏠림도 심했는데요. 의약학 계열 진학자 71.1%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영재학교가 본래 취지 대신 의대 진학 루트로 활용되고 있고 그마저도 수도권의 기회가 편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A 입시 전문학원은 지난 4년간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대 중도 탈락생이 총 908명이며 이들 대부분이 의약학 계열로 이동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공보위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 의과와 치과, 한의과를 포함한 전체 공보위 수는 3,175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701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복무기간 때문인데요.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공보위 협의회는 장기간의 복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공보위 선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개정안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과실을 이유로 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A씨는 2018년 배변에서 검은 출혈을 보이는 증상으로 내원한 70대 환자를 급성 항문 열창으로 진단해 수술을 집도했으나 환자가 출혈을 계속하다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장출혈에 대한 별도 검사를 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의협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구속한 것은 형벌의 최후 수단성을 간과한 과잉사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성을 무시한 채 법정 구속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는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법원의 의료 관련 판결 경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청희 법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의료 전문 변호사로도 오래 활동을 하셨지만 최근에는 협회 이사로 회무에 임하시면서 대표적인 의학적인 또 의료 제도적인 판례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몇 년간 의학 또 의료에 대한 사법부의 판례들에 어떤 트렌드가 있다면 이 트렌드에 양적인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법원의 판결 트렌드라고까지 말하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과거와 달리 좀 다소 엄격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그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그 의료진의 책임을 좀 제한하는 판결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의료진의 책임을 100% 이렇게 인정하는 판결이 좀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대법원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새로운 법리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에서는 최근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의료진에 대한 실형 선고 내지 또 법정 구속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 경향은 아무래도 의료 분야가 고도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환자들의 그 진료상의 과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을 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조금 고려한 요소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현장의 특성, 즉 그 완벽하게 그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의 고려가 조금 과거에 비해서 덜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다소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 측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인간적인 측면 또 이렇게 한계적인 측면이 많이 반영되는 반면 의사 측에서는 좀 더 인간적이기보다는 좀 인간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측면이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 많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의료계 관심사 걱정이 또 있는데요. 이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련해서 관한 판결들이 연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이제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새로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의료 외 영역에서도 좀 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의료 외 영역에서도 자주 제시가 되는지 또 초음파 사용에 있어서 이 새로운 판단 기준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과거와 달리 이제 기존 법리를 변경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의료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고 그동안 대법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이 기준이라는 게 관련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타당한지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음파 판결을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들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 기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의료기기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라는 취지인데요. 이러한 기준은 비의료인이 아닌 의료인 간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초음파 판결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제정 국민의료법부터 현행의료법까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 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여서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제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법조인도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의료 현장에서도 그렇다면 일반인이 보건위행상의 위해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분들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현장의 혼선이 이제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법원의 논리를 무한적으로 확장해 보면 소위 배우면 면허가 없더라도 다 사용하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의료 현장에 많은 혼란과 좀 이렇게 그 위험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요. 의료계는 그간 현대 의료기기 사용 자격에 대해서 이 문제를 사람이 행하는 면허 행위 아니냐 아니면 바뀌냐 이제 허용된 직군에 있어서를 관점으로 많이 다투어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 관점이 변화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사실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려는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수사기관에서 한의사가 RAT를 시행한 건에 대해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역시 무죄 판결을 판시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수사기관 내지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조금 여기서 명백히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게 대법원에서 판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무면허 의료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위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환자에게 진료를 하고 그 진료에 대한 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여전히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다면 이거는 소위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또한 이제 한국의 의사들은 일본의 260여 배, 영국의 890여 배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높은 기소율이라는 이제 형벌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노인의 장출혈에 대해서 배제 진단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법정 구속까지 하는 충격적인 판결이 있었는데요. 한의사 초음파의 경우에는 2년간 그 암을 놓치는 심대한 오진이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학과 이 한방에 대한 학문적인 기대치가 현저히 다른 것인지, 그렇다면은 학문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직역에 대해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방임해도 되는 것인지가 의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대법원의 전통적인 기준 법리에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간병하게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엄격한 증명 책임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관 전문성이 없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소위 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기소하는 쪽으로 많이 수사 방향이 진행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 사용에 대해서 계속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고 즉 수사기관이 의과에서 행하는 동일한 어떤 수사 기법이나 수사 방향 이런 것들을 한의사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서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좀 불처벌하는 그런 제도가 입법적으로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정교하고 전문적인 소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